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땀을 흘려도 어떤 노동자는 법 밖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자의 노동자들과 프리랜스,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들은 부당 해고를 당해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고 야근 수당은커녕 주휴 수당도 받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외주화와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은 5월 1일 법정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온 세 분의 패널 모시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노동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노동자로서 특별한 날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는 일이 퇴직연금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퇴직금 수령이나 이런 거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를 실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꼼수로 1년 딱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실은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작은 회사들이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많은 것 같아요. 쉬는 건 좋은데 주위에 못 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면 좋지 않을까. 요즘엔 다 연차라는 개념이 흔한데 5인 미만 사업장도 그게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70년대에는 메이데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하나 이제 그때는 5일 일이 아니라 6일 일하고도 시간을 쫓기고 오버타임하고 했던 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노동절이 하나 쉬는 날이고 편안히 노는 날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그 의미는 조금 퇴색해 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정책은 이제 물론 다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봐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구조상.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여 안내 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오늘 나온 분들의 패널 분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또 응원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KBS 열린 토론이 출연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꾼 이유는 출연하신 분들의 이 노동 그동안의 경험들을 조금 함께 소개하면서 여쭤보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의 패널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계시다신데요.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로도 불리고 있는데 기념일 명식이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노동절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절이어서 세계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에 경찰이 총을 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이 희생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도에 당시에 이제 대한노총이라고 하는 어용노총이 있었는데 그 대한노총 창립 기념일이 3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절을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서 근로자의 날이다 해서 3월 10일로
지킨 거죠. 그래서 약간 정부 행사가 돼버린 거죠.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지켰고 그러다가 문민정부에 와서 1994년에 5월 1일로 바꿔서 지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여전히 이름은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어서 하루빨리 노동절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또 명칭 찾기 시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따 좀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절로 또 노동자로 통일해서 또 명칭을 열린 토론 내에서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분이시죠. 이수영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을 위해서 멀리 군산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쉬시는 날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시고 오늘 그럼 휴가를 내신 건가요? 오늘 제가 연차 하루 내고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혹시? 미군 부대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군산이면은 미군 공군이 있는 걸로 공군기지가 네네. 있죠. 네네. 원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미군들이 밥을 먹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보상받는 무슨 급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보상을 받으십니까? 대가로? 그 휴업 수당을 원래는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예. 미군 기념일도 있고 해서 한국 기념일까지 합쳐서 있고 해서 그 1년에 한 12일 정도를 그냥 무급휴가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될 분입니다. 이창용 서울대 언어교육원 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제가 일하는 서울대 언어교육원에는 네. 무기직 전임 교원이 75분 정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객원 강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4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면 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어학연수생, 네. 이주민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어 강사 서울대에 소속되는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린 75분 정도는 무기계약을 해서 이제 고용이 좀 안정된 편이고요. 네. 한 40분 정도는 프리랜서처럼 객원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창 선생님도 어느 쪽 신분이신가요? 객원 강사 신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제 고용이 좀 안정이 예. 되어서요. 오늘 유급 휴일로 쉬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라는 명칭 때문인지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 한국어 교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뭐 대학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습니까? 저희 서울대하고 다른 연세대를 비롯한 몇 군데 학교는 고용이 좀 안정이 된 편인데 이렇게 몇 군데를 제외한 거의 90% 이상의 한국어 교원들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프리랜서 지위에서 초단 시간으로 또는 기간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점규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직업군으로 분류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공휴일이 아닌 겁니까? 일단 오늘 학교가 문을 닫지 않았잖아요. 예. 네, 오늘 뭐 다들 학교 갔고요. 그러니까 교직원들 당연히 출근하셨겠죠. 근데 교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인데 거기에 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공무직 노동자들도 당연히 다 출근 오늘 해야 됐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오늘 판결을 했잖아요. 왜 노동절날 해서 노동절이면 노동자들이면 다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들 다 출근했을 거란 말입니다. 관공서가 다 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뭐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공무직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근데 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새벽 배송 받으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네, 택배도 받으셨을 테고요.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그런 비임금 노동자가 762만 명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오늘 노동절인데 전 세계 노동자의 생일날인데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오늘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영자는 아닌데. 네. 경영자는 아닌데 노동자인데 물론 이제 뭐 노동자의 노동절에도 일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 반대급부로 또 보상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과 제도로 노동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또는 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숫자에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아주 일부 조항만 적용되거든요. 그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출근하신 분들은 원래 오늘 출근 안 하고 유급휴일이잖아요. 노동절이. 그러니까 내가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오늘 일 안 해도 1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휴일 근무 수당이 150%를 더 줘야 되니까 25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휴일 근무 수당이 적용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오늘 그냥 10만 원만 받는 거죠. 출근해서 일을 해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단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오늘 많이 출근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저희가 퇴근하고 오늘 노동절이니까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고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갔어요. 그 대리기사 분들은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다 다툼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 현행법에 적용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오늘 다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시급한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나라는 사실 저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노동절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노동절에 쉬느냐 안 쉬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영 선생님도 오늘 쉬는 날이 아니라서 연차를 내고 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평생 이제 이수영 선생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이제 해고당했을 기억 상당히 좀 아픈 기억일 텐데 해고 사유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셨다면서 어떤 그때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인데요. 85년도 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85년도에 그 면사무소 내에 작은 책상 하나 놓고 그 마을 금구를 했었어요. 면민들을 상대로. 예. 했었는데 그게 첫 직장이었고요. 그 어느 날처럼 그냥 출근을 했는데 그 이사장이라는 분이 딱 둘이 일했거든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도 묻지 못하고 짐도 쌀 틈 없이 그냥 나왔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합니다. 네. 상당히 황당한 경우인데 박 의원님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이 면사무소라고 하셨죠? 네네. 면사무소 내에서 그러면 일종의 방금 전에 이수영 선생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계약직 직원이 되는 겁니까? 아마도 약간 그 금고가 독립적인 어떤 법인일 테고요. 예.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이성 선생님을 채용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사장이 사용자고 선생님이 직원인 이 두 관계일 테고. 예. 근데 이제 뭐 계약직으로 채용하셨는지 정규직으로 채용하신지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사실은 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법적 의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그냥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이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네.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고 당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야 서면으로 통보 받았어?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거 물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 사장 빼고 직원이 몇 명이세요?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아무 불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말씀하시고 보니까 뭐 식당 같은 곳에서 고용돼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 이후에도 이수영 선생님께서는 여러 직장을 이제 옮겨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셨다면서요. 사측의 아주 작은 개선 요구. 예를 들면 불 꺼놓고 좀 쉬자. 내 말한 것이 해고로 이루어졌다는데 잠깐만. 불 꺼놓고 좀 쉬자. 뭐 쉬는 시간이 있었나요?
호텔이었어요. 네네. 네, 호텔이었고 2명의 실장이 24시간 막교대로 돌아가는 직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대표에게 그 요구했던 2가지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손님 없는 밤과 새벽에는 불 좀 끄고 잘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2번째는 6개월에 단 하루만이라도 쉬는 날을 갖자 했다가 그 중간 관리자를 통해 대표가 전했거든요. 저한테 말을.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만 나와라. 네. 그랬고요. 바로 해고당했었습니다. 노동자인 제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저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네. 사업주 앞에서는 저의 권리가 무참하게 없어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이수영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네. 회사 내에 누군가이든 또는 회사 밖에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좀 취해 보실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또 도움을 취해 보셨나요? 도움을 취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기 인터넷을 뒤지니까 네. 그 노동자 단체 유니온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노무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주시던가요? 그 뒤에 통화를 하게 됐고요. 네. 한번 싸워보겠냐고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박 의원님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있는 직장갑질 119에는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불만이 있잖아요. 아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막 욕을 해요. 사장도 욕을 하고 막 상사가 욕을 합니다. 폭언을 네. 막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욕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참다가 이제 그렇게 제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신고할래? 신고해봐.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제보 받을 때마다 그 노동자가 겪었을 그 비인간적인 어떤 심정 있잖아요. 네. 이게 이수님 잠깐만 그 노무사분과 일을 진행하면서 그 호텔에서의 일이 해결됐습니까? 5인 이상으로 판명 받아서요. 네. 다 받아냈습니다. 보상을 받아냈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종 3개월 네. 분을 대지급금으로 받았고요. 임금을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5인 이상으로 그 직장이 채용의 이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판정받아서 보상을 받아낸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창수 선생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원들 사이에서도 부당해고 사례가 있다고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작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서울 소재의 A대학교에 어학당에서 가르치신 한국어 선생님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2년을 가르치셨는데 학교에서 이제 계약 만료다. 더 이상 수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서 선생님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셨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계약 만료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계약 만료라는 이제 기준이 있긴 하네요. 근데 계약 만료라는 기준이 있는데 부당해고 사례가 된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2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교원이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어 교원이 프리랜서라면 사실은 해고라고 하는 근로자에 관한 이야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약 만료로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어 선생님들이 근로자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 거는 지휘 감독에 관한 이야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일단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이 근로자다라는 것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2년이네요. 저희 선생님들이 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하십니다. 그래서 10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셔서 계약이 계속 갱신이 된 거죠. 그래서 근로자이고 계약이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계약 만료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부당해고와 같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수영 선생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적어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지위를 인정받은 거. 이게 분명히 있네요. 그죠? 그런데 늘 이렇지만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님. 늘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지 않을까요? 이 두 사례는 아주 극소수의 사례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5인 미만이 아니고 5인이 넘는 사업장인데 회사를 두 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근로자 몇 명을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5인 미만으로 만들거나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입증 책임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거든요. 노동자에게 있으니까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운도 좋아야 되고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이 잘 됐을 때 이제 5인 이상이라는 걸 입증받은 사례이고 대부분은 이제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 너 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처 가져가면 5인 미만은 안 돼요. 이러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또 해고를 당했잖아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럼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고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고조차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형사처벌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형사처벌도 안 받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괴롭힘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괴롭힘 때문에 나가면 실업급여 받거든요. 근데 이건 또 내가 입증해야 돼요. 나는 폭언 때문에 나갔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중의 고통, 4중의 고통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다는 거.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좀 더 청취자분들께서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길을 좀 세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수영 선생님이나 또 우리 이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법적 분쟁을 거친 이야기입니다. 그죠? 박 의원님,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상담 사례로 들어온 것 중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내 권리를 이야기했는데 뭐 그걸 이야기해 해고야.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장이 폭언하고 욕하니까 다른 상사들도 폭언하고 욕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욕은 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최근에 젊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막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야, 우리 회사 5인 미만인 거 몰라? 너 그거 제기하면 그래서 어쩔래? 이러면서 해고한 사례들이 지금 직장합치 119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상담하면서 5인 혹시 다른 프리랜서 계약한 사람은 없어요? 뭐 가족 친척들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근로자니까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담하지만 대부분은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빨간 날 연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연속돼 빨간 날인데 5인만 사업장은 빨간 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연차휴가 당연히 안 줘도 되죠. 직장인 괴롭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야근해도 야근 수당 안 줘도 되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회사를 쪼개거나 아니면 일부러 4명만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좀 집중을 해봅니다. 아까 수영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호텔이라고 하셨어요. 여인수가 아니죠. 호텔 맞습니다. 그런데 호텔인데 5인 미만 업체였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게 가짜임이 밝혀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기 단톡방에 15명 이상 이제 2교대를 했었거든요. 하루 24시간 막교대를 했었는데 제가 있는 단톡방에만 15명 이상이 그 업무 카톡을 주고 받았었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그 호텔은 저와 그 다른 실장님 그리고 외국인 청소노동자 2명 그렇게 해서 4명이 일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5인 미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단톡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길래 15명 이상 돼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5명 이상을 아니 5인 이상으로 판명을 받은 경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예. 아니 박 의원님 그러면은 이 근로기준법을 비켜가려고 5인 미만으로 그냥 억지로 자맞추기를 한 그런 형태입니까? 일단은 뭐 그 노동자들이 문제제기 안 할 거다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좀 권리의식이 높아지니까 사용자들도 이런 소송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법인이 2개인 거예요. 법인을 2개를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4명씩 8명 정도 일하는 사업장인데 4명씩 두는 거죠. 이러면 각각 이 서류로는 그냥 5인 미만 사업장 A와 5인 미만 사업장 B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저희한테 뭐냐면 저 A1도 하고 B1도 하고 원래 2개 다 한다고 얘기하고 듣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분은 하나의 회사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사실상 하나의 회사고 지휘 명령을 해서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했다. 이런 입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해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잠깐만요. 박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들통 나면 가중처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창규 선생님, 97%에 달하는 한국 교원들, 이거는 서울대나 뭐 아까 말씀하신 연세대학교 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을 말씀하시는데 기간제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분들이 오래 경험을 쌓고 직원으로 일하면 그런 장점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인력을 고용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부담을 또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기간제 초단기 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간하고 기간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학당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보통 주당 12시간 수업.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주나 3개월 단위의 계약. 그래서 12시간은 주당 근로 시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3개월 10주는 기간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기간 10주 3개월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2가지의 굴레가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예. 이유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거의 프리랜서와 구별이 되지 않는 어떤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4대 보험 같은 거, 의료보험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12시간 수업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가 간주할 때에는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입이 되지 않고 2년이 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무기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없고 퇴직금도 없고 연차 주휴도 없습니다. 잠깐만 퇴직금 없고 의료보험 안 되고 연금도 그냥 국민연금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실 안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실 밖은 많이 우울하지만 외국인 학생들, 초중등에 있는 이주 배경 학생, 어학연수생 아니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고 이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기쁘니까 교실 안에서는 좋은데 교실 밖에서는 참 슬프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는 게 우리말을 알려야 된다. K-드라마, K-팝이 중요하다. 한국은 문화혁명 국가다. 외국에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 세종학당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관련되는 내용을 교육부나 정부 부처에는 혹시 민원 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어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이 나와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이 2차례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게 연구 보고서에 그치고 그 이후 후속 조치들이 나온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 이런 사례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15시간 미만 초단 시간 노동자들 아까 근로자로 아예 인정도 못 받는 어떤 건데요. 최근에 그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합니다. 15시간 미만. 왜냐하면 15시간 미만을 14시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하는 거죠. 아니면 5시간씩 4시간씩 3일 이렇게 일 시켜서 사람을 열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또 안 지키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되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들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근데 그것도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프리랜서 계약 비슷하게 해서 3개월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한국교원 같은 분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대학 나가고 또 다른 요일에는 B 대학 나가거나 뭐 또 아니면 이주민 뭐 다른 어떤 센터에 나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메뚜기처럼 일을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비용을 아끼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K 한류 어쩌고 이렇게 밖에서는 칭송을 하면서 이 한국 교원님께는 이런 열악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창준 선생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이수영 선생님께로 가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문체부가 발급하고 일터는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에 흩어져 있다는데, 자, 교육부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일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아프간 특별 기여자분들이 한국에 오신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왜가 우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대한민국에 기여가 많았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프간에 계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가족 단위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에 한국어를 배운 것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국어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고요. 네. 이분들이 충북 진천과 전라도 여수를 거쳐서 경기도나 울산에 좀 정착을 하셨는데요. 경기도하고 울산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은 가족센터. 이거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국어를 배우셨고요. 예. 아이들도 같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학령기 아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한국어 선생님은 시도교육청 소속에 들어가셔 계십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부든 일터가 교육부든 법무부든 여가부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 초단기 계약이라든지 이거는 퇴직금 없음, 의료보험 안 되면 이건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신분상 다른가요? 다 동일합니다. 네. 자, 이수영 선생님은 뭐 호텔 일 하셨고 이전에는 면 사무소에 금고 관련된 일도 하셨고 지금은 군산 이게 지금 사실 군사 보안과 연관될 수도 있어서 제가 아주 자세히는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미군 기지에서 또 한국계 고용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한국계 고용원으로서 뭔가 좀 여차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디다가 호소를 하시게 되나요? 하실 때가 있나요? 사업주가 한국 분이기 때문에 한국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원활하게 가능하신지 어떠신지요? 절차대로 저기 위에 관리자인 지배인님을 통해서 지배인님의 이제 말을 안 들어주시면 이제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나요? 지금 답변하시기 괜찮으세요? 이렇게 방송 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창정 선생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뭐 일단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당장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걸 지금 어디에다 호소하거나 하는 곳은 있으십니까?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전부 흩어져 있고 다들 이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이제 일터마다 다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서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못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초단 시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장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만료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우에 있죠. 네. 자, 박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이제 뭐 5인 미만의 사업장 형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몰라도 단기 계약으로 이렇게 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단기 계약을 해서 사용주가 좀 더 들어서 이제 피고용인들의 이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단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앞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저희 사회에 거의 한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임금 노동자, 비임금 근로자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5년 사이에 거의 한 200만 명 늘어서 지금 한 760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5년 사이에 5년 전에는 96만 명이었는데 17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늘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 거기에다가 이분들을 이제 기간제법이라고 해서 2년 이상 계속 일하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계속 일하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 있는 A 대학 선생님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무기계약이 되신 건데 요걸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이제 2년이 그래서 근데 또 법원에서는요 23개월 보름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게 했어도 2년이 안 넘었으니까 정규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바로 경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하다면야 그게 또 정당하고 투명하고 분명하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또는 불법스럽게 부적절하게 하지만 또 합법을 가장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파행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걸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 의원님? 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오늘 이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2부에서도 이야기는 할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게 만들면 되거든요. 사용자가 예를 들면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근무시키고 그다음에 한 달 남겨놓고 퇴사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퇴직 만료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를 n분의 1로 주게 하면 되거든요. n분의 1로. 그다음 초단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14시간 일하셨다. 그럼 그것도 n분의 1로 연차수당도 주고 n분의 1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걸 줘라. 이러면 사실은 그분들이 한 사람은 그냥 길게 쓰지 억지로 쪼개가지고 두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두 사람부터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근로기준법이 불법을 양산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저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면 많은 이득을 얻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득이 없다. 피해가라 안 피해가나 다 똑같다. n분의 1로 다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퇴직금을 6개월만 일하면 절반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우리 박성규 의원께서 아주 설명을 또 열성적으로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차분하게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잠시 참여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을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온 노동자 이수영 선생님, 이창용 서울대 언어교육원 강사,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지 좀 더 주제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직장들을 거쳐 오셨던 것이죠. 일해 오신 곳이 지금까지 여러 곳이셨던 거죠. 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예. 자, 참 고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참 힘드셨을 텐데 이 부당해고에 맞서기도 하셨고 미지급 연장 수당을 받기 위해서 투쟁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도 싸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노동자로 살 때는 거의 뭐 남들이 뭐 첨탑에 올라가든 뭐 다른 방법으로 싸우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에서 막 싸우다 보니 선배 노동자들이 아주 잘 싸워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들의 그 선례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방관했던 게 같은 노동자로서 그냥 제 생활만 했던 게 굉장히 미안해지고 그리고 선배 노동자들한테 고맙고 그래서 제가 닥친 일이니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성과를 또 얻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또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용기와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 21년도 6월쯤에 미군 부대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도 폐쇄된 곳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좀 다른 점이 많아요. 뭐 처음 들어가서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리고 그 위에 관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같은 동료를 감시하고 고자질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했어요. 발생해도 제가 이제 처음 적응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고 한 2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용역업체가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23년도 8월에 용역업체가 바뀌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입 다물고 있고 관리자한테 잘 보이겠다고 한 사람들과 같이 야합해서 제가 쫓겨나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사에서 문자가 간 사람은 고용이 됐고 회사에서 문자가 가지 않은 사람은 고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그 캐셔장한테 문자가 떴어요. 담당자가 있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관리자한테 그게 지배인이죠. 지배인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그 보내신 문자가 왜 저는 재고용이 안 됐을까요? 제가 물으니 그 지배인이라는 분이 재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이 안 된 것이라고.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다 되었는데 저만 새로운 고용이 안 되었을까요? 제가 그러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참 이게 중요하네요. 어찌 보면은 이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위축되지 않고 물어보고 또 내 권리를 찾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도 공부하고. 박 의원님,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참 뭐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당장 해고야. 더 이상 나한테 질문하지 마. 이러면은 고용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신고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좌절감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직장갑질 119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예.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들어와서 상담하시면 거기 노무사, 변호사, 노동 전문가들이 상담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 너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꼴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저희가 학교나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고하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다행인 거는 그 특히 이제 뭐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 뭐 검색해 보는 거죠. 검색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권리의식이 좀 더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난 그만둘래. 이런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업종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사장이랑 싸우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너무나 부당하게 내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 제기를 하면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체불임금 받을 수도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약간 의미 있는 진전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영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얼마나 끈질기게 이렇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부딪히느냐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지만은 않습니다. 이찬준 선생님께 좀 여쭤본다면 많은 이제 이 한국어 교육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대 언어교육원은 또 서울대입니다. 그죠? 법인화되어 있는 서울대지만 국립대학이고 조금 서울대가 신경 써주지는 않나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2019년에 한 6개월 이상을 학교와 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의 한 절반 정도는 무기계약직이셨고 그 당시에 절반 정도는 기간제로 계셨는데 이미 오래 일하셨고 충분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니까 이 기간제 선생님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이거를 이제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때 이제 학교와 한 1년 정도 싸우고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선생님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때 36분 정도가 모두 무기직 전환이 되셨습니다. 네. 자, 여튼 그런 또 아까 이수영 선생님과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신 건데 한국어 교원지부 작년이죠. 네. 한국어 교원지부라는 것이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한국어 교원지부 노동조합입니까?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입니다. 전체 큰 노동조합은 이제 온라인 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이고요. 직장에 따라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직종이나 업종으로 모두 모일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한국어 교원 지부를 만든 건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령 B 대학교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B 대학교에 노조가 없으면 어떡하죠?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바꾸더라도 아니면 한국어 교원들이 일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족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대학교 어학당 직장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이주 배경 이주민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직종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온라인 노조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같이 합류해서 한국어 교원 지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텐데 만들어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전과 후 만들기 전과 후 어떤 점이 좀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들한테 작은 등불이 하나 생겼다라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어 교원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디에 말을 해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선생님들이 없으셨다시피 했죠. 근데 이제 한국어 교원 지부가 있고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조합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서 함께 이제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고 집단의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장점. 이 선생님은 미군 부대도 국내에 뭐 캠프 홈프리스도 있고 평택이죠. 또 이전에는 많은 또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하는 같은 성격의 분들이 모인 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 지금 가입돼 있은 상태입니까? 아닌 상태입니까? 노조에는 가입돼 있지도 않고요. 예. 구직돼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미군 직영이 있어요. 미군 직속이라고 하죠. 예. 그분들은 저희 식당 같은 경우는 쿡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노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되게 평균적으로 한 70세 전후다 보니 그분들이 노조에 거의 노조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말들이 많아지니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노조. 일단 뭐 우리는 노조하면 막 대기업 노조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참 노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 시각들이 있긴 한데 박 의원이 보시기에 일단은 이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큰 차이 어떤 또 구체적인 다른 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천지 차이죠. 저희가 분기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지난 1년간 실직 경험이 있냐, 뭐 지난 1년간 뭐 임금이나 뭐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냐, 뭐 공휴일이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냐 이런 근로조건과 관련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노조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유노조 사업장과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민간 비정규직, 그다음에 무노조 사업장. 예. 사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 양극의 간격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저희 노조 가입률이 13%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OECD 국가 최하위권. 이고 노조 가입률이 낮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특히 노조 밖에 있는 87%의 노동자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노동자들은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대기업 노조야 뭐는 큰 노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뭐 산별 노조별로도 이제 또 노총도 있는데 노조도 있는데 영세사업장이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 박 의원님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저희 그 공공기관은 노조 가입률이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도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100인 미만 사업장 1.3%, 30인 미만으로 좁히면 0.1%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럽은 제가 만약에 어느 음식점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점 관련된 큰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가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일해도. 근데 그래서 노조 가입률이 북유럽 같은 데는 거의 70% 되고요. 유럽도 기본적으로 50% 저는데 저희 나라는 기업 노조죠. 전두환이 우리나라 노조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 기업으로만 예를 들면 여기 KBS 있으니까 KBS에서 일하는 사람만 KBS 노조가 되는 근데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면 다 언론사에서 일하면 전부 다 아무 노조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는 산업별 노조, 업종별 노조, 직종별 노조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문의는 산업노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노조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사업장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은 한 20몇 명 된데 사장한테 나 노조 가입해서 임금 인상에 이렇게 싸운다는 게 사실은 그 업종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문제이고 예를 들면 한국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대하려면 업종 노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업종 노조별로 해서 구조적으로 법제한다든지 이게 사실 더 중요할 텐데 혹시나 이제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창용 선생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그 지금 몸담고 있는 노조에서 정치 이야기 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정치 이야기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노조 그러면 막 이거 이념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정말 근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조를 얼마 전에 교원 지부를 설치했다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해결책으로 돌아가서 박 의원님. 네.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이수영 선생님이 몸담았던 그 호텔 같은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명히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2번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면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 얘기를 했어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중에 저희는 제일 재밌는 게 병원에서 정말 제보가 많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2명, 3명 데리고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힘껏 활용해서 그 노동법을 다 피해가고 계시니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다 영세한 게 아니고 열악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 중에서 저는 해고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차랑 빨간 날 이 2가지 정도가 이제 저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정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다 3일부터 이제 연휴인데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출근 안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부모와 그리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로 나뉘는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거다. 그러면 다 빨간 날을 다 없애라. 우리나라 그냥 빨간 날 다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되도록 해서 이런 서러움과 차별을 주느냐. 저는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연차 휴가. 그래서 아마 여야에서도 빨간 날 유급 공휴일 그다음에 유급 연차 휴가는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한 사업장은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최우선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을 우리가 뭐 다 휴일날에 아무도 일을 하지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설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아까 이제 이수영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했던 게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휴업수당 이런 부분들, 휴일 수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급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법제화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노총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특수 고용 이런 뭐 우리가 특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뭐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박 의원님 별도로 있는 겁니까? 있겠죠, 그죠?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이제 뭐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직장업체 119에서도 프리랜서 특별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비임금 노동자가 거의 800만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조만간 프리랜서 10대 요구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프리랜서에 들어가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스스로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경제권을 상급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뭐 프리랜서라면 몰라도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이어가신다면요. 네. 이제 사용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이거나 3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누가 특정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카카오 택시도 하고 다른 뭐 지역에 있는 무슨 택시도 한다. 그러면 제가 근무를 카카오 택시와 3분의 1을 했고 다른 데가 3분의 1을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겁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만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카카오가 3분의 1을 지고 그다음에 다른 택시가 3분의 1을 지면 된다. 사용자가 2이냐 3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노무를 제공했으면 사용자가 2이든 3이든 특정되지 않든 또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제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만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든 대가를 받든 수수료를 받든 뭘 받든 상관없이 노동자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 자유로워. 저 내일 안 나갑니다. 내 맘이에요. 저 모레도 안 나갑니다. 내가 알아서 일할게요. 예를 들면 제가 순수한 자영업자는 그럴 거잖아요. 예. 오늘 날씨 좋아서 저 놀러 갑니다. 오늘 하루 문 닫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노동자라면 사용자가 그걸 입증해야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 출근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야. 그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만들면 이 문제에 저는 상당 부분은 해결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법 개정이 지금 이미 여야에서 여러 건이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프리랜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지금 괜찮은 상태인 거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좀 명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이수영 선생님 좀 법적으로 볼 때 뭐 쭉 지난 뭐 십수년간 뭐 수십 년간
실제 이제 현장에서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꼭 법제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나라가 세계 경제부국 10위잖아요. 예. 거기에 걸맞게 저희 나라가 노동자 아니면 돌아가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라야지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뭐는 안 주고 연차는 안 주고 150%도 안 주고 이런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 적용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숫자가 엄청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한 350만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열악한 사업장이라면 그 열악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보상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또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창용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건 정말 법제화돼야 된다. 내가 이제 노동자로서 일해 보니까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저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편인데요. 일하는 모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꾸만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로자다, 프리랜서다. 초단시간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다, 통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다, 무기계약 근로자다. 이렇게 자꾸 쪼개고 나누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경계를 지우고 이렇게 나누어진 근로자, 일하는 모두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있는 거나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순 선생님도 일하면서 이런 것도 다 법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 지켜?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이 됐든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어떤 노동 규칙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을 정말 있는데 왜 안 지켜? 이런 생각이 든 게 있다면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있는 걸 안 지킨다.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해고 예고라든가 아니면 해고를 시키려면 네가 뭐 때문에 해고되는지 미리 예고를 해준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바뀌는데 바뀌기 전 한 달 전쯤에 너는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다. 당신은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 그게 제일 하나더라고요. 전화하면 문자도 씹고 말이죠. 네. 그렇게 그리고 말장난하시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제가 어떤 저의 권리를 찾으려고 얘기를 시작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걸 좀 사업주 쪽에서 좀 지켜주셨으면 저는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것은 얼마나 지독히 매뉴얼이냐 아니면 지독히 앞뒤 가리지 않고 좀 엉터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용 선생님은 쭉 일을 해놓으면서 이걸 왜 안 지켜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노동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하신 한국어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근로자의 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절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이 더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받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당장. 아마 다음 달 급여에 절대 포함되지 않아서 지급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꼭 좀 있는 거라도 지켜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초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어 교원의 노동이 굉장히 폄하되고 깎여 내려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주당 12시간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업이 12시간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네.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숙제를 검사해야 되고 출결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업에 수반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들이 전부 근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예. 적어도 선생님들은 거기에 몇 시간 이상을 준비하고 필요로 해서 강의 12시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선생님들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으로 또 싸워가고 이러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의 시간과 강의 준비, 그다음에 네.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 시간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왕은 근로자에 되고 노동자에 될 텐데요. 박 의원님, 네. 1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문제들을 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그걸 n분의 1로 하면은 된다라는 꼭 퇴직금을 왜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워야 될까요? 저는 새 정부 들어서면 법 개정 또 뭐 이래저래 많이 미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먼저 얘기하라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근로감독관 찾아가잖아요. 예. 근데 근로감독관 찾아갔는데 근로계약 안 쓰시고 프리랜서 계약하셨네요. 근로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에게 지침을 줘서 여기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사용자들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또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사용자를 불러서 너가 프리랜서라면 증거 갖고 와라. 증거가 없으면 이 노동자들의 말이 맞다. 이런 지침만 내려가도 저는 그래서 새 정부의 할 첫 번째 일은 저는 5인 미만 쪼개기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 문제를 지침을 통해서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거부터 새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의 날이라서가 아니고요. 또 근로자의 날이라서가 아니고요. 오늘 KBS 열린 토론의 내용만큼은 365일 다시 듣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